옛날 어느 깊고 깊은 산골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초가집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김씨, 그리고 아들 동수,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다. 이 집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일찍이 자신의 손으로 지은 집으로 수십 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견뎌온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초가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세 사람의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날, 세 남자가 마루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은 후 할아버지는 따뜻한 숭늉을 한 모금 마시며 비 내리는 소리를 들었고 김 씨는 마른 장작을 골라 화로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13살 된 동수는 밖을 내다보며 이 비가 언제 그칠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세 남자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집 안으로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와 함께 문 밖에는 비에 흠뻑 젖은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에 젖어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누구시오? 할아버지가 거칠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길을 잃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시 비를 피할 수 있을까 하여. 상황 판단이 빠른 김 씨는 한 걸음에 문을 열고 여인을 안으로 들였다. 어서 들어오시오. 이렇게 비를 맞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인이 초가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실내 공기가 그녀의 젖은 옷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과 함께 스며들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며 서 있다가 할아버지, 김씨, 동수의 시선을 피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는 여인의 모습이 처량하여 매우 안쓰러웠다. 여보시오. 어서 이리 와서 앉으시오. 여기 화로 앞에 앉아서 몸을 좀 녹이시오. 아범아, 따뜻한 숭늉이라도 한 그릇 가져오거라. 김 씨는 급히 여인에게 숭늉을 데워 건넸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떨리는 손으로 숭늉을 받아 마셨다. 어디서 오셨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는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 없이 숭늉만 호록호록 마실 뿐이었다. 아참, 저녁을 아직 못 드셨겠구먼. 아범아, 밥 한 그릇 가지고 오너라. 잔은 없지만 한술 뜨구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김 씨가 가지고 온 밥 한 그릇을 정신없이 먹어치웠다. 아마 며칠은 굶은 듯한 행색이었다. 화롯불에 여인의 젖은 옷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니 추위에 몸이 조금은 녹은 듯 여인이 입을 열었다. 저는 밀양박 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딸만 셋인 집안의 막내딸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세가 기울어져 집안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제가 16살이 되던 해 3대 독자 양반집으로 시집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이어온 명문 가문이었기에 후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절실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절실함은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1년이 가고 2년이 흘렀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3년째가 되던 해 시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님의 구박이 시작되었고 그 압박감에 시달린 저는 더욱 임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첩을 들여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마치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었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인들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텼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집에서 저의 자리는 점점 더 좁아져 갔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을 버티고 나니 더 이상 그 집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을 뒷산 절벽 위로 올라가 뛰어내리려 했지만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눈앞을 가려 그것도 못하고
그 길로 모든 것을 버리고 정처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가면 마음 편히 쉴 수 있을지 모른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지요. 그러다가 비를 맞고 더 이상 걸을 힘조차 없어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박여인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울었다. 그녀의 눈물에는 그동안 겪어온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갓 20을 넘긴 여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혹독한 삶이었다. 주룩주룩 내리는 비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초가집은 작은 마루를 가운데 두고 좌우로 2개의 방이 나뉘어 있었다. 한쪽 방은 할아버지가 사용했고 다른 한쪽 방은 김씨와 동수가 함께 사용했다. 부엌은 할아버지 방 옆 작은 지붕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고 건너편 마당 한쪽에 뒷간과 닭 몇 마리와 작은 염소 한 마리가 있는 외양간이 있었다. 비에 흠뻑 젖어 떨고 있던 여인을 집 안으로 들인 세 남자는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잠시 고민에 빠졌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동안 기구한 삶을 살아내느라 고생이 많았소. 누추하지만 장맛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이곳에 머물도록 하시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지내고 너희 방을 이 여인에게 내어드리도록 하거라.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여인을 이리도 보살펴 주시니 죄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니요. 남자만 사는 곳이라 누추하고 호라비 냄새가 날 수 있으니 감안하여 편히 쉬도록 하시오. 동수는 박여인에게 이불과 베개를 꺼내어주고 여인이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예전에 어머니가 입었던 단 한 벌 남겨놓은 옷을 내주며 말하였다. 비록 낡은 옷이지만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인은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살짝 닫히고 세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아침이 되어 삼부자가 눈을 떴을 때 어느새 일어난 박여인이 아침밥을 지어놓고 삼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삼부자가 여인이 차린 밥상을 받아본 지가 언제였던가. 고슬고슬 윤기가 흐르는 밥에서는 풋풋한 흙내음과 따뜻한 햇살의 온기가 느껴졌고 가지런히 놓은 반찬들은 여인의 손끝에서 피어난 작은 정원이 되어 식탁 위에 펼쳐졌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여인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따스함이 피부로 느껴졌다. 삼부자는 넋을 놓고 밥상을 쳐다보았다. 할아버지가 수저를 들며 박여인에게 말하였다. 오랜만에 만난 밥을 먹게 되는구먼. 함께 먹게 밥 한 그릇 더 드려오시오. 아닙니다. 저는 부엌에서 한술 뜨겠습니다. 그러자 동수가 얼른 일어나 박여인의 밥그릇을 들고 상 앞으로 들여왔다. 그 모습은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밥상을 물리고 할아버지가 말했다. 보아하니 딱히 갈 곳도 없는 것 같고 밖은 위험하니 누추하지만 우리와 함께 사는 건 어떠시오? 여기 있으면 밥술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오. 그렇게 해주시면 소인 열심히 가사일을 돕고 남의 집 허들에 일이라도 하여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남의 집 일까지는 하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크게 걱정이 없소이다. 아들이 약초를 캐어 장에내다 팔아 힘들지 않게 먹고는 살고 있으니 입 하나 더 넣는다고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오. 여인의 손길이 닿으면 아무래도 호라비만 있는 것보다는 정갈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림살이가 될 것이니 우리는 그대가 함께 살기를 바라오. 박복한 소인을 거두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에 가서 옷가지 하고 살림에 필요한 도구 몇 가지를 사오도록 동수애비가 박여인과 함께 다녀오너라. 예, 아버니. 그렇게 하여 김씨와 박여인은 서먹하고 어색한 가운데 함께 장터로 향했다.
박여인은 두어 걸음 뒤에서 김씨를 종종거리며 따라왔다. 둘은 아무 말 없이 12여리를 걸어 장터에 도착했다. 김씨의 배려로 박여인은 장터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장만하였다. 김씨는 말없이 박여인이 고르는 물건들을 지켜보며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었다. 박여인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김씨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조금씩 놓이기 시작했다. 장을 한참 보다가 시장기가 돌자 김씨는 떡가게에서 시루떡을 사서 박여인에게 넌지시 건네주었다. 그리고 허리춤에 탁배기 한 병을 찼다. 장보는 일을 모두 마친 후 처음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달리 둘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집으로 가던 길에 산허리 널찍한 바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장에서 산 시루떡과 탁배기를 꺼내 놓았다. 김씨가 시루떡을 먼저 손에 쥐고 박여인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 떡 참 맛있어 보이는군요. 박여인, 어서 한 입 드시지요. 박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수줍게 떡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탁배기와 잘 어울리겠네요. 그녀는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김씨는 그런 박여인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탁배기 병을 열어 한 잔 따랐다. 김씨는 잔을 건네며 말했다. 목에 매일 수 있으니 시원하게 한 잔 하시구려. 박여인은 잔을 받아들고 김씨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장을 잘 보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한잔하게 되니 꿈 같은 시간입니다. 김씨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별 말씀을. 이런 작은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되어 나도 기쁘. 우리 자주 이렇게 장도 보고 함께 즐기는 시간이 많아지길 바라오. 둘은 주거니 받거니 서로 떡과 탁배기를 권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박여인은 김씨의 따뜻한 말투에 점점 마음이 풀렸고 김씨 역시 박여인의 수줍은 미소를 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다. 그렇게 둘은 서로의 정을 나누며 떡과 탁배기를 모두 비우고 한층 더 가까워진 기분으로 흥겹게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새벽에 동수가 눈을 떴을 때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아직 이른 새벽이라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다. 동수가 뒷간에서 볼일을 보고 문을 닫는 순간 김씨가 박여인의 방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흠칫 놀란 동수는 모른 채 돌아서 쌀이문을 향했다. 아버지는 무안했는지 헛기침을 하면서 동수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동수 부지런하게 벌써 일어났구나? 동수는 아버지가 박여인 방에서 나오는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김씨와 박여인은 부부처럼 살게 되었고 동수에게는 새어머니가 생겼다. 동수는 새어머니가 생긴 것이 너무 기뻤다. 동수가 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동수는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어머니의 손길을 느껴본 적도 없는지라 동수의 마음은 설레었다. 젊고 예쁜 새어머니가 생긴 것에 동수는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저녁을 먹으며 동수가 짓궂게 말하였다. 어머니 확실히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꿀맛이에요. 동수의 넉살에 박여인은 수줍어 고개를 숙이고 김씨는 헛기침을 하였다. 할아버지가 한술 더 떠서 말하였다. 이제야 가족이 제대로 된 것 같구나. 우리 집에 복이 넝쿨째 굴러왔으니 동수야. 너는 이제 어머니 잘 모시고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이야. 네, 할아버지. 동수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동수의 너스레와 할아버지의 맞장구에 가족은 모처럼 즐겁고 웃음꽃이 활짝 피어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갔다. 동수는 박여인에게 어머니 하며 어머니 치맛 자락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박여인을 좋아했다. 새어머니가 빨래터에 가면 함께 가서 빨래를 거들었다. 방망이질을 도와주고 헹구어주고 빨래줄에 널어주고 긴 소창 빨래는 같이 짜주며 둘은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모자처럼 늘 같이 다녔다. 동수는 어릴 때 느끼지 못했던 어머니의 정겨움을 한껏 느끼며 살았다. 박여인 역시 아이를 못 낳아 소박맞은 한풀이를 동수를 통해서 모두 쏟아내었다. 다행히 동수가 잘 따라주었고 친아들 못지않게 사이가 좋다 보니 박시여인은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또 어린 친동생 같은 마음으로 동수를 보살폈다. 동네에서는 둘도 없이 사이좋은 모자로 소문이 자자했다. 김씨가 산삼과 약초를 캐러 며칠씩 집을 비울 때면 새어머니와 동수는 서로 의지하여 함께 잠을 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동수는 벌써 19이 되었다. 김씨는 아랫마을 사람들과 약초를 캐러 가는 날이 잦았고 약초를 많이 캐올수록 집안 형편은 더욱 나아지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더 많은 부를 축적해 놓아야 한다고 며칠씩 부지런히 약초 캐는 무리에 섞여 돌아다녔다. 김씨가 없으니 당연히 집안일은 동수가 많은 부분을 맡게 되었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장작을 패는 일도 동수의 몫이었다. 어느 날 동수는 겨울에 쓸 땔감을 준비해 놓기 위해 깊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한 짐 해와서 부지런히 장작을 패기 시작하였다. 더운 날씨에 땀으로 흠뻑 젖은 웃옷을 벗어던지고 열심히 장작을 팼다. 그렇게 뒷마당에는 장작이 수북이 쌓여갈 때쯤 동수는 땀 범벅이 되어 박여인을 불렀다. 어머니, 저 등목 좀 해주세요. 동수가 등목을 해달라는 소리에 부엌에서 나온 박여인은 웃옷을 벗은 동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직 20대 혈기 왕성한 박여인도 동수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왠지 가슴 한 곳에서 갑자기 설레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우리 아들 등목 좀 해줄까? 자, 엎드려봐. 시원하지? 언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컸대? 이 등 좀 봐. 이제 총각이 다 되었네. 박여인이 이곳저곳 등을 문질러 주니 동수는 박여인의 손길에 짜릿함을 느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며 매운 것을 먹은 것처럼 화끈거렸다. 그리곤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가더니 무엇인가 불끈 솟아올라 동수는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러는 찰나 박여인이 물에 미끌려 넘어지면서 동수를 붙잡게 되었고 화들짝 놀란 동수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서 헉 소리와 함께 동수는 그만 박여인을 껴안고 말았다. 처음으로 품어본 여인이 새어머니라니 동수는 혼란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갈등했다. 새어머니에게서 느낀 감정이 어쩌면 어릴 적 그토록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했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수는 방금 벌어진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새어머니의 품은 동수에게 벗어날 수 없는 늪이 되어버렸다. 김씨가 약초 캐러 먼 길을 떠날 때면 의뢰의 동수는 박여인과 동침을 하였고 그런 동수의 침입을 박여인도 마다하지 않고 늘 기꺼이 품에 안았다. 박여인과 동수는 이미 부모 자식 관계를 넘어 연정을 나눈 깊은 사이가 되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고 한창 나이에 여인의 향기를 품은 동수는 아버지가 약초 캐러 가는 날이 뜸해지면 서로의 품이 그리워 부엌에서 새어머니를 도와가며 치마를 올렸고 어느 때는 뒷간에 가는 새어머니를 따라 들어가 구수한 냄새를 맡아가며 질퍽한 사랑을 나누었다. 새어머니가 뽕밭에 일 나가면 당연히 동수도 함께 따라가 뽕밭 사이로 드리워진 그늘 아래에서 서로를 감싸며 세상과 단절된 듯한 은밀한 공간은 마치 자연의 일부가 되어 온전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뽕나무의 향긋한 냄새와 함께하며 두 사람의 마음은 한층 더 깊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박여인과 40이 넘은 김씨와의 나이 차이보다 동수와의 나이 차이가
훨씬 더 적게 나는 사이이므로 혈기 왕성한 남녀의 사랑은 그렇게 더욱 무르익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여인의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감지되었다. 속이 메스껍다고 잘 먹던 밥도 거르는 일이 잦았고 가끔 헛구역질까지 했다. 밥을 지을 때 힘들어하여 동수가 밥을 지을 때면 부지런하던 박여인은 툭하면 잠을 잤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박여인의 배가 더 불러오면서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를 가져본 경험이 없다 보니 아이를 가진 줄도 모르고 배가 불러올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장터에 있는 의원에게 진맥을 받고 나서야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벌써 2달 후면 아이가 나올 거라 하였다. 김 씨는 40이 넘어 늦둥이를 얻게 되자 경사가 났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좋아했다. 몇 날 며칠을 마을 사람들과 술을 마셨다. 그렇게 2달이 지나 박여인은 예쁜 딸을 낳았고 김 씨와 동수에게는 누구의 딸이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나이 21살의 동수는 그냥 오빠가 되었다. 동수는 방긋방긋 웃는 아기가 너무 이뻐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김 씨는 늦게 얻은 자식이라 더욱 이뻤고 동수는 동수대로 신비로운 감정으로 아이의 새로운 생명에 감사함을 느꼈다. 박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해 구박받고 쫓겨났던 때를 생각하니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했다. 김 씨는 동수에게 아이와 박여인을 부탁했다. 동수의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지니 내가 동생을 잘 돌보고 어머니의 일도 열심히 도와드리거라.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힘들지 않도록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너도 슬슬 혼처 자리를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아기가 아직 어려서 어머니가 혼자 키우시고 집안일까지 하시려면 힘이 드실 테니 아이가 3살이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어쨌거나 어머니를 생각하는 내 마음이 기특하여 내가 집을 자주 비워도 걱정이 없구나. 김 씨는 아이가 태어났으니 더욱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며 약초 캐러 가는 날이 더 잦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온전히 동수와 박여인의 몫이 되었다. 동수는 박여인 대신 아기를 등에 업고 밭을 매기도 하고 박여인이 밥을 지을 때는 안고 재우기까지 하였다. 아기는 동수의 손길을 더 좋아했다. 그런 가운데 2사람의 관계는 식을 줄 모르고 더욱 불타올랐다. 김 씨가 벌어오는 돈으로 동수는 논과 밭을 사들이며 부를 축적하였다. 딸 아이가 돌이 될 무렵 박여인은 둘째 아이를 가졌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 김 씨의 정력에 부러움을 표했다. 약초 캐러 열심히 산속을 헤매고 다닌 결과라고 동네 안악들은 너도 나도 사내들을 약초 캐러 산속으로 보내기 바빴다. 실제 김 씨의 몸은 40이 넘었다고 하기엔 아주 건장하였기에 누구도 동수와 박여인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다. 둘째 임신으로 김 씨는 더욱 부지런히 약초를 캐러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다른 날과 다르게 동수에게 이르기를 동수야, 이 애비가 없더라도 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보살피기 바란다. 하고 유난히 가족을 걱정하면서 약초를 캐러 나갔다. 아마도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일까? 그날 험준한 산골짜기 절벽 바위 틈에 다른 신만이들이 캐지 못한 약초를 캐려고 김 씨가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암벽을 타고 내려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동수와 박여인은 김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겨우 슬픔을 추스리고 정성껏 장례를 치러 할아버지 옆에 묻어주었다. 몇 달이 지나 박여인은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동수를 쏙 빼닮았다. 세월이 흘러 그동안 사들인 논밭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 먹고 살게 된 동수는 해가 저물어 농사일을 마치고 지게에 수확한 채소를 가득 싣고 집에 들어오자 아버지! 아이들 셋이 달려들며 서로 자기 아버지라고 안기며 좋아했다.
부엌에서 밥을 짓는 박여인을 지그시 바라보는 동수는 너무 행복했다. 용납되지 못할 사랑도 두 사람의 변함없는 신뢰와 책임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외부의 시선을 극복하고 자신이 선택한 서로의 진실된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